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테이버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를 무려 3개월 전에 예측을 하셔서 굉장히 통찰력으로 유명하시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베스트 BJ로 2년 연속 선정이 되셨고요. 그래서 오늘 국장에 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제가 가진 질문들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테이버님 이제 구독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하는 방송인, 방송하는 주식인 테이버고요. 아침에는 유튜브에서 시황 정리하고 있고 밤에는 아프리카TV 라이브로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소통하고 매매하고 뭐 이것저것 보여드리는 그런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예전에 한번 아이온큐를 두세 번 정도 다루셔가지고 네. 그 영상들을 봤는데 이게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전문적인 기술 분야인데 네. 상당히 분석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볼 때마다 놀랐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지 해가지고 혹시 뭐 공학 백그라운드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공학 석사 출신이고요. 그냥 케미컬 쪽으로 좀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뭐 이것저것 잡다하게 이제 좀 투자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성장주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는 되면은 대박인 기술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 그리고는 뭐 한국은 어떻게 투자할 것이고 이미 완성된 빅테크는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좀 쉽게 전달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투자자 성향이나 뭐 수준에 맞는 그런 뭐 투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 보니 아이온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이걸 좀 많이 좋아하시죠. 급등하는 거. 맞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은 바닥이고 매출이 거의 안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예를 들어 뭐 조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네네. 아이온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만한 기업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기준에서는 뭐 우버 같은 기업들, 적자를 보고 있지만 지금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2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은 뭐 에어비앤비처럼 흑자를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하는 기업이 3단계가 될 거고,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빅테크라고 부르는 기업들이죠. 그렇게 네네. 해가지고 성장을 꾸준히 보여주는 기업, 마지막 5단계 같은 기업이 코카콜라처럼 더 이상은 성장하지 않는 기업, 뭐 그런 식으로 분류해서 본다 그러면은 아이온큐는 그냥 1단계 로직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네네. 정말 타당성이 있는 기업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니콜라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시나요?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뭐 시작을 했던, 창업을 했던 사람 자체도 어찌 보면은 주식으로 한탕을 해먹기 위해서 창업을 했던 거고, 그쵸, 뭐 성추문으로 지금은 사퇴를 하긴 했지만 애초에 스타트가 부실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 놓고 보시면은 기술에 의해서 성공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기술 기업이 기술의 베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성공했다 그러면은 반은 사기죠. 물론 지금은 뭐 유럽 쪽에 이렇게 수소 트럭을 인도했다라는 이유로 조금은 급등을 하긴 했는데 네네. 문제는 그게 본인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 원천 기술과 본인들의 기술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본인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해내면은 장기적으로 볼만하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지속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아이온큐는 우리가 이제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뭐 조비랑 비슷하게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는 거지, 이 기업이 기술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거는 전문가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있다 반 없다 반이면은 대체로 그건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게 정말로 상용화가 될 거냐, 대세를 좀 휘어잡을 수 있을 거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단 기술은 있다. 다만 이 기술이 언제 돈이 될 거냐의 관점에서는 지금은 그냥 뭐 투자 전략에서는 계속 사시다가 급등하면 파시고 또 계속 사시다가 급등하면 파시고, 그쵸. 정말로 돈이 되면 그때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울지를 좀 더 명백하게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부분이니,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어떤 기술이든 분석을 하실 수 있다. 제가 뭐 공학적인 뭐 이렇게 뭐 대학원을 나왔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투자판, 어찌 보면은 사람이 살아오는 과정,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은 아이온큐도 성공하면은 정말 대박, 10배, 100배 갈 수 있는 기업이고, 실패하면은 그런 연구가 있었다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팔로우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 인상에 깊었던 점이 한 달에 뭐 여력 되는 대로 10만 원 뭐 이렇게 소액씩 씨를 뿌려놓는 개념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오를 때 불타기 하셨던 분들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저도 약간 테이버님 말씀처럼 이렇게 조금씩 뿌려놓는 개념으로 하되, 지금 너무 이목이 집중됐을 때는 안 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혹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뭐 아이온큐 작년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뜨면은 파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 돈을 벌고 혹은 2, 3년 내에 돈을 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불을 타실 수 있는 건데, 네네. 과연 아이온큐가 2, 3년 내에 우리가 좀 흑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매출이 또 너무 미미하고 그쵸. 이게 매출이 더 나와서 상용화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양자 컴퓨터가 들어올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적어도 10년은 걸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이게 또 경쟁자도 나타날 것이고 또 더 우월한 기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성비도 따져야 되다 보니 아직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되 경쟁 기술에 대한 관찰도 하시면서 뜨면 파시고 또 떨어지면 사시고 이런 식으로 좀 장기 관점에서 끌고 가셔야 뭔가 좀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테슬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돈 못 벌 네네. 때는 10년 내내 횡보했어요. 돈을 그렇죠, 벌면서 100배를 간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배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아이온큐 한국인 비중이 30%를 넘어갔거든요. 아, 한국이네. 이 한국인 비중이 높은 거에 대해서 혹시 장단점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런 네네. 냄새를 되게 잘 만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쵸. 왜냐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고 난 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한국인 지분이 8%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국가 기준으로는 2위였어요. 미국에는 2위까지 네네. 올라갔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만큼 핫한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좋게 표현하면은 냄새를 잘 맡는다. 나쁘게 말하면은 이제 좀 급하게 올라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래서 아이온큐라는 기업이 잘못됐냐라고 하면은 잘못된 기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항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 예. 그 이항이라는 기업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본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기도 해요. 이런 걸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이게 된다 혹은 뭔가 뭐 수급상에서 유명하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또 트렌드를 잘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매매 스킬 싸움이다. 그리고는 30%만큼 주목을 받았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우려스럽긴 하다. 네. 너무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이제 저도 공부 안에 장기 투자를 하자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지금 한국인 비중이 꽤 높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좀 저도 걱정스러워하면서 지켜보고 있고요. 아이온큐 얘기는 그 정도까지 하고 이제 저랑 이제 새로 같이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국장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테이버님이 이미 아프리카에서 뭐 대상을 타시면서 유명하셨지만 최근 SG 사태가 4월 달에 있었는데 1월 달에 예견을 하셨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명확히는 작년 3월입니다. 아, 작년 3월이에요? 네.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올해 초였고요. 작년 3월에 장 개박살 날 때 제가 그랬어요. 2년 동안 올랐습니다. 2년 동안 똑같은 각도로 올랐는데 공시 하나 안 나고 뉴스 하나 안 났습니다. 이유가 없는데 올리면은 이거 누가 잡고 올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종목이 10개도 넘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조심하셔라. 특히 이게 공매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누군가든 그냥 돈을 집어넣고 끌어올리면은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거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게 너무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1년 내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세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성이랑 삼천랜드 제가 잘 모르는 기업이지만 바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투자도 하고 아는 기업이거든요. 오를 이유가 없는 기업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미쳤다. 제발 사지 마라. 이런 거 사시면 크게 박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죠? 이제 또 대주주의 공통적으로 레버리지라고 하는 공통 대주주가 있다 보니까 요런 애들은 아무래도 비슷한 사람들이 좀 비슷한 방식을 쓰는 것 같다. 조심하세요 했는데 한 놈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박이 났죠. 근데 그런 국장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포착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장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빅테크입니다. 네네네. 애플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애플이 뭐 어제는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애플은 지금 배당이 0.5에서 0.7% 정도 나옵니다. 네네네. 그럼 배당이 왜 0.5%, 0.7%밖에 안 돼요? 애플이 주주환원이 좋다는데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대신에 매년 본인들이 발행한 주식의 3%를 소각으로 때려요. 그러니까 0.5% 플러스 3%입니다. 애플이 번 돈 혹은 애플의 현재 주가는 내가 1년간 보유했을 때 애플이 번 돈을 3.5% 정도를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애플도 심지어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코카콜라도 3%입니다. 네네. 펩시도 3%예요. 존슨앤존슨 3%고요. 대부분 지금 3에서 3.5% 사이에서 맞춰져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애들은 주주환원이 없는데도 애플보다 비싸게 거래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수급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걸 제가 지수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요. 애플, 코카콜라만 보면은 걔네들은 잘 벌고 주주환원을 잘하지만 미국에는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처럼 이제 주주환원을 안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분명히 성장주도 존재하고 아이온큐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겠죠. 성장하는 동안은 뭐 배당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성장이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토탈해서 놓고 보면은 S&P 500이 주주 환원율, 배당률 기준으로 1.5% 정도 나와요. 자산 네네. 소각을 제외하고도. 네. 그리고는 코스피가 1.5%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대형주는 비슷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잡주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페니스탁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네. 말 그대로 그런 애들처럼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가고 연상을 가고 이럽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 눈이 뒤집어지고 그 동네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유 없이 막 올라가고 막 재료로 올라가고 정치권에서 이벤트가 있으면은 누구누구 테마주 관련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단기의 수익이 좋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한국에는 더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여기에 또 불같은 민족성이 합쳐져가지고 이제 완전 불나방 전쟁터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컨트롤을 하실 줄 아셔야 되고 이 부분에서 내가 돈을 따는 법을 찾으셔야 돼요. 말 그대로 매매는 돈을 따기 위해 들어가는 거고 투자는 돈을 불리기 위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돈 따기 위해서 들어가서 물렸는데 돈 불린다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저는 항상 이걸 말씀드립니다. 투자인지 매매인지 구분하세요. 말 그대로 이게 인베스트 영역인지 트레이드 영역인지 구분을 하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바닥을 찍고 돌린다. 인베스트예요. 근데 여기에서 2차 전지가 올라갑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갑니다. 자, 차트가 안 네네. 깨졌습니다. 트레이드죠. 네네. 2030년 거를 땡겨옵니다. 트레이드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 투자하는 게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뭘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인베스트의 영역은 작년이었어요. 올해는 트레이드입니다. 근데 이거를 올해 들어와서 인베스트 하겠다라고 나는 10년간 보유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3년 전 차트 보시면은 3년 전에 뭐 에코프로나 아니면 에코프로 BM, LNF들 지금의 10분의 1토막 가격이었어요. 시가총액 5천억짜리가 지금 20조, 30조, 40조가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10년 전 혹은 3년 전에 투자를 하셨어야죠. 지금에 와서는 잘 가니까 내가 투자를 하겠다. 아니죠. 잘 가면 매매를 해야 그쵸, 된다.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도주 매매라는 이야기를 여의도에서 정말 많이 하는데 이 매매라는 것과 인베스트라는 영역을 잘 구분을 하셔야 국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존버가 답이 아니에요. 미국은 존버가 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존버가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주주의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벤트를 보셔야 됩니다. 증자도 보셔야 되고 감자도 보셔야 되고 맞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잘 피해 다니셔야 되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어렵고요. 훨씬 어려운 만큼 수익이 좋긴 해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성공하실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매매는 약간 초보자들한테는 더 어려운 영역인 거네요. 투자보다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초반에는 이름 예쁜 종목을 사셨다가 물리시고는 네네. 2, 3년 기다립니다. 네. 2, 3년 기다렸더니 올라가요. 그러니까 와 2, 3년 기다리니까 올라갔다. 수익률을 40% 50% 나니까 이게 투자지. 이러고는 또 물려도 그냥 안심하고 버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장기 차트를 보셔라. 네네. 우리나라는 장기 차트가 바닥이 있고요. 솟고 떨어지고를 반복해요. 그러다가 점점점 바닥이 깨지다가 상패됩니다. 이런 종목이 한 80%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20%를 찾으셔서 인베스트를 하셔야 되는 거고 미국은 10년 차트 열어보시면 대부분이 우상향이에요. 네네. 거기서 솟았다가 빠졌다 솟았다 빠졌다 합니다. 물려도 올라가요. 우리나라는 잘못 물리면 상패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장기 차트를 제발 좀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들 대부분 이제 제가 라이브를 하다 보니 네. 이제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9만 원입니다. 어떡하죠? 버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네. 근데 모 기업, 모 자원 이런 데 물리셨는데 저 고점에 물려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80%래요. 네. 안 갑니다. 못 가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워낙 많고 또 카카오도 아시다시피 뭐 이게 제도적으로도 조금은 소액주주 보호가 안 되는 측면이 워낙 많다 보니 저는 카카오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네. 네,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피해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재무적으로도 공부하셔야 되고 수급적으로도 공부하셔야 된다. 복잡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돈 제대로 버시려면 진짜 공부를 빡세게 하셔야 돼요. 안 그래도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세력들이 장난질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최근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터진 2차 전지 에코프로 BM 매도는 정말로 장기적으로 보유했던 분이 이제는 고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던지신 겁니다. 이미 뭐 뉴스에서도 많이 알려진 내용이니까. 네네. 근데 보시면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올해 초 기준에서는 국내 증시 기준으로 살만한 섹터가 없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유튜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수급도 좋았고, 그 다음에 3월에 SBB 사태가 터지면서, 그 다음에는 뭐 크레딧 스위스가 터지면서 시장의 심리도 돌아섰습니다. 이 부분에서 미국은 AI가 가는데 우리나라는 AI가 갈 수가 없는 환경이 맞죠. 왜냐면 네이버 카카오가 AI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네이버 카카오도 물린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뭐냐 했는데 거기서 딱 찍힌 게 2차 전지였어요. 그리고는 올해는 매매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게 돌아가면서 자이글 아시죠? 어떤 거요? 자이글이라고. 잘 모릅니다. 자이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국장 공부하시면은 그런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뭘 하는 기업이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고기를 굽는 기업이에요. 네네. 고기 굽는 기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얘가 2차 전지한다고 10배를 가요. 실제로 2차 전지 뭐 개발을 한 건가요? 작년에 공장을 하나 인수를 한 공시가 있습니다. 그 공시를 가져와서 얘 2차 전지 한대 그러면서 상한가를 보내버려요. 날라갑니다. 그러고는 쭉쭉쭉 올라가요. 그러면서 신문 헤드라인에도 장식했습니다. 고기 굽는 회사가 2차 전지를 한다 그래서 10배를 간다. 그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AI라고 했을 때 미국은 AI 그러면 엔비디아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죠. 그리고는 챗GPT를 출시한 오픈 AI의 최대 주주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음 AI 혹은 셀바스 AI 이름에 AI가 들어간 기업이 올라가요. 네. 물론 미국에서도 C3 AI라는 기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AI라는 이름만 있어도 올라간다는 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긴 한데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는 그 경향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는 난 뒤에 돈을 벌면 상관없는데 돈을 못 법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만들어지고 박살이 나는 건데 2차 전지 관점에서 그러면은 돈을 버는 기업이 누구냐 했을 때는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처엠 이런 애들은 돈을 벌 거예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대장주로 올라간 애가 에코프로고 제가 계속 우리나라 2차 전지 문제 많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에코프로는 이미 4월 달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자회사를 IPO하겠다라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는 지금도 심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도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을 IPO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법이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재작년도 2021년도에 바뀌었는데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카카오나 LG 엔솔이 너무 영향을 많이 미쳤고 시장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물적 분할, IPO를 위한 물적 분할을 못하게 금지하는 규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은, 에코프로라는 그 지주사는 그 규제가 발의되기 직전에 자회사 세 개를 분사시킵니다. IPO 하겠다라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러고 난 뒤에 거기에서 제일 지금 큰 기업을 올해 4월 와서 IPO 신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제2의 카카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근데 이 부분에서 뭐 이런 논리 없이 로직 없이 그냥 수급으로만 올라가 버린다라는 측면은 나중에 되면은 그런 게 있어요. 2009년도 OCI. 그 당시에 주가가 60만 원이었습니다. 네네네. 6만 원 갔다가 지금 10만 원 와 있어요. 네. 그리고는 이번에 또 분할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이게 OCI 60만 원에 물린 사람들한테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왜 도대체 거기서 사셨어요? 왜 손절 안 하셨어요? 네네. 근데 지금 광기를 보면은 누가 손절합니까? 더 사자라고 얘기하죠. 똑같다. 근데 이거는 과거에도 반복됐던 패턴이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내가 돈을 버는 핵심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고는 이런 부분이 과연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여러 종목들 중에서 내가 정말 돈이 되는 좋은 종목을 잘 골랐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운으로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공부를 한 결과로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전략을 잘 짜서 돈을 벌었는지가 한국 시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려워요. 공부를 잘 하시고 이게 본인이 잘 아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는 달라요. 카카오가 네네네. 좋은 기업이냐? 좋은 기업이에요. 네. 좋은 주식이냐? 나쁜 주식이에요. 에코프로가 좋은 기업이냐? 좋은 기업이에요. 나쁜 주식이냐? 나쁜 주식이에요.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이 항상 일치하진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점 헌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떤 스타일의 투자를 주로 구사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식이 신성한 겁니까? 아니,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주식은 장사다. 음, 그냥 말 그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결과물이에요. 네네네. 이게 내가 수익을 본다라는 거고 부동산 투자를 하든 과일 장사를 하든 고기 장사를 하든 내가 싸게 잘 떼서 좋은 물건을 싸게 잘 사서 이거를 남들한테 비싸게 판다. 이걸로 내가 장사를 한다라는 게 주식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네네. 투자의 본질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을 놓고 더 많은 돈을 얻는다라는 거는 어디에서든 그냥 내가 물건을 산다, 이 물건을 내가 비싸게 판다, 장사를 한다죠. 이게 그 물건이 주식일 뿐이에요. 그 물건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그 물건이 코인일 수도 있죠. 그 이 부분에서 내가 투자를 한다라는 게 신성한 거냐? 신성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냥 공부해서 누구나 내가 이것에 대해서 투자해서
돈 벌면은 장땡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좀 더 이렇게 뭐 많이 하고 또 뭐 사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워낙 이게 큰 돈이 돌다 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네. 그냥 저는 집이 가락시장 근처입니다. 가락시장 그냥 새벽에 가보면은 골라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뭐 박스 떼기로 해가지고 뭐 100박스 사과 얼마 경매 때립니다. 근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주식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 호가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스마트폰만 보고 스마트폰 안에서 바로바로 돌아가고 정말 눈에 보입니다. 하루에 몇 프로씩 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는 우리가 상상을 해요. 여기서 이게 내가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을 넣었을 때 10% 가면 500만 원 벌 수 있겠구나. 와, 하루 만에 내가 500을.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고 꿈을 꾸게 되면서 로또를 긁듯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되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정말 운이 좋게 종목 하나에 몰빵을 했고요. 그 종목이 거의 2배 가까운 수익을 냈고요. 그러고는 심지어는 그 돈도 제 돈이 아니고 부모님 돈이었어요. 네. 부모님한테 돈을 어찌 보면은 대여받아서 그거를 잠깐 투자하고 정말 3개월 만에 수익을 내고 부모님한테 원금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제 시대를 마련했다가 네. 시대가 감자를 쳐맞고 다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한 15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다 거치고 난 뒤에 지금 딱 보니까 뭔 소리냐. 싸게 사야 돼요. 그럼 싸게 살려면은 무슨 계산을 해야 되냐. 그러다 보니 얘기가 나오는 게 저점 헌터라고 이제 별명을 지어주는데 저는 여기서 더 안 빠지는 가격을 계산을 해요. 그리고는 이 안 빠지는 가격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살만한 애가 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싸게 사서 10% 20% 먹으면 팔아요. 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이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 딱 잘 팔고 지금 뭐 운이 좋았는데 제가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네. 배를 만드는 친구들이고 5,000원, 6,000원 라인에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면은 더 빠지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뭐 증자에 그다음에는 우리 사주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5,000원 밑으로는 PBR을 보나 PER을 보나 뭐 여러 가지를 보나 안 빠집니다. 그리고는 얘는 쭉 올라서 지금 어제 기준 9,000원 넘었어요. 그럼 수익률이 80%가 넘죠? 네네. 근데 저 그거를 6,000 얼마에 팔고 나왔어요. 왜냐면 딱 그것만 봤거든요, 저는. 딱 그것만 본 거예요. 요거는 확률이 높다. 이후로는 모른다.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리고는 제가 2차전지 관련돼가지고도 에코프로비엠, LNF, PNT 이런 거 매매를 했습니다. 네. 작년 말에. 올해 초에 뜰 때 다 팔았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딱 요 정도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여기에서 저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판다 그래서 약간 놀리는 이제 어찌 보면 별명이죠. 저점 헌터다. 네네. 바닥에 사서 고점에는 못 팔고 바닥에 저점에서 판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장사거든요. 저는 도매입니다. 저는 도매기 때문에 그냥 쑥 들어가서 오랫동안 왕창 물량 사서 그냥 조금 올라가면 왕창 물량 팔고 끝. 네네.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거 왕창 오랫동안 사서 또 왕창 팔고 끝. 요런 식이거든요. 그러면은 바닥을 뭘로 계산할래? 라고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1, 2, 3, 4, 5, 6단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의 성장 곡선에 대해서. 1단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냥 언제 어디서 팔아야지가 아니에요. 계속 사다가 튀면 파는 거예요. 튀면 또 파는 거예요. 튀면 또 파는 거예요. 네네. 빠지면 또 사는 거예요. 계속 그걸 반복하는 게 1단계 기업. 말 그대로 아이온큐 같은 기업이 그런 기업일 수 있고 조비 같은 기업이죠. 그리고는 좀 더 제가 좋아하는 기업은 거의 이제 4단계, 5단계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네. 그러면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가파르게 발생하는 아직까지 주주환원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이에요. 제가 지금 미국장에서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에어비앤비. 그리고는 작년 연말 올해 초에 사가지고 수익률이 꽤나 매수 매도하면서 좀 이렇게 올해 많이 돈을 벌어주고 있는데 네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성장 속도가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들은 바닥이고 뭐고 없이 계속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성장 속도에 이를 때까지. 제가 코로나 이전에 돈 제일 많이 벌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넷플릭스도 그때는 전 세계 구독자가 계속 늘어난대요. 내 주변 친구들이 다 넷플릭스 다 본대요. 계속 산 거예요. 네네. 주주환원이 없어도 계속 산 거예요.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전년 대비 30% 성장, 전년 대비 30% 성장. 지금 2차전지가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은 전년 대비 30% 성장했다. 올해 주가가 한 20% 올라갔다. 계속 사는 거예요. 올해 주가 50% 올라갔다? 그럼 안 사는 거예요. 네네. 정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투자하셔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성장률, 성장 속도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좀 더 이제 우리가 저점이라는 부분을 계산하기 쉬운 종목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완성된 기업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작년, 재작년에 엄청나게 크게 충격받은 기업이 LG생활건강입니다. 중국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좀 중국에서 1등하던 기업인데 네.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다가 중국이 애국 소비 같은 걸 하고 그리고는 더 비싼 브랜드를 사면서부터 LG생활건강이 170만 원에서 지금 우손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100만 원 근처에서 2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80% 났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170만 원 깨고 내려올 때 150만 원 깰 때 LG생활건강 영상을 올려놨어요. 네. 목표 주가 30만 원. 거의 맞추셨네. 100만 원 기준으로 마이너스 70% 외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위에서 LG생활건강의 배당률이 얼마였냐 그러면은 여기서 0.7% 8% 나왔어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구간에서. 네네. 그 당시에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2% 정도 나오면서 거진 90만 원, 80만 원 이 정도 가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왜 30만 원을 찍었느냐? 코카콜라랑 배당률을 동일하다라고 가정해서 계산을 딱 때리니까 3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적정 주가가. 네. 그리고는 쭉 미끄러졌어요. 그러고는 실적이 더 안 좋아지면서 최근에 영상을 다시 올렸습니다. 네네. 20만 원. 30%더 빠질 거다. 그래서 지금 20만 원 근처에서 우선주가 횡보를 하고 있고요. 보통주는 계속 내려오고 있다가 최근에 살짝 수급으로 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한국 시장은 배당보다는 수급이 우선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빠지다가 말고도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사면 확 올라갑니다. 10%씩 20%씩 확 올라가요. 네네. 그리고는 이거 잘 먹으면은 돈 금방금방 불죠. 네네. 수급 분석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산 가격에서 안 빠진다라고 얼마나 확신할 수 있냐라는 거죠. 투자를 하실 때. 그러다 보니 저는 아예 안 빠질 가격을 정해놓고 거기 오면은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30만 원 왔을 때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LG생건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 더 빠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는 실적이 실제로 이제 어닝 쇼크가 나면서 20만 원을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는 15만 원 말씀드렸어요. 반토막 더 날 거다. 그러다가 생각보다 실적이 올라오네 해서 지금 20만 원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살만하다. 근데 이 과정에서 내가 코카콜라를 살까요? 아니면 LG생건을 살까요? 이 투자는 한국에 내가 개인 투자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냐? 외국인이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트레이드하는 외국인 관점에서 얘 살만해 그러면은 찍고 들어옵니다. 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살 때는 미치듯이 사요. 그리고는 외국인이 살 것 같은 그 시기에 직전에 내가 왕창 사놓으면은 내 거를 외국인이 사주는 거죠.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팔아버리면은 나보다 훨씬 큰 손이, 우리보다 훨씬 큰 손이 외국인이 팔아버리면 못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외국인이 공매도를 때려서 뭐 공매도가 어쩌고 이러는데 공매도를 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싸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싼 가격을 명백하게 글로벌 피어국과 같이 비교를 하셔서 진짜 싸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제일 싸다가 돼야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계산하시면은 바닥, 저점이 보이고요. 그리고는 얘가 안 싸. 그럼 더 싼 애 사면 돼요. 그러면은 별로 잃을 확률이 없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 네. 안 그래도 저랑은 조금 투자 스타일이 다르신데 비슷하다고 느꼈던 점이 확신이 없으면 사지 마라. 그 공부가 뒷받침되어야 투자가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저랑 많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은 미장을 거의 100% 투자를 하세요. 근데 나스닥이 지금 저점 대비 40% 넘게 급등을 했는데 뭐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냐는 질문을 제가 하루에도 뭐 수십 개를 받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 보고 있는 뷰는 8월에는 조금 밀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뭐 어제자 기준으로 애플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플이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세 이탈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한 가지는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미국장이 나스닥만 오른 이유는 AI가 돈을 잘 벌 것이다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AI가 실제로 우리 삶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돈을 잘 버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기대감 대비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 그러면은 나스닥이 무조건 올라가냐 그러면은 이게 나스닥이 가다가도 코로나 이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차트를 보시면은 잘 가다가 밀려요. 그러니까 밀리고는 어디쯤에서 돌리냐 보시면은 많이 빠지면은 20주선 정도에서 돌립니다. 근데 20주선이라 그러면은 지금 나스닥이 딱 10% 정도 빠지면 20주선이에요. 20주 손이 정확히 뭐 20주입 평선. 차트 20주 기준. 평선. 네. 네네. 20주입 평선 정도가 어찌 보면은 이제 그냥 주봉 기준 볼벤 중심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까지 쫙 밀리면은 고점 대비 한 10에서 한 11%, 12%요 정도 왔다 갔다 떨어집니다. 네. 근데 그 정도 빠진다라고 미국에서도 얘기해요. 5에서 10% 정도는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다만 그 정도가 되더라도 여전히 상승 사이클이고 심리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세 조정, 대세 하락으로 가기에는 여전히 어렵다. 지금도 미장이 빠지더라도 어제 같은 장을 보시더라도 애플 빠졌는데 나머지 빅테크 다 올랐어요. 네네. 그리고는 장막판에 주말도 있고 하니까 조금 차익 실현 나오면서 쫙 이렇게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 게 어제의 미국 장이었는데 지금은 심리가 비싸.
비싼 건 맞는데 더 가긴 더 갈 거야.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 가자. 이런 느낌이고 마침 쉬었다 가자 해서 일본 YCC 채권 금리가 흔들려 막 신용금리 강등이 됐어. 그리고는 8월 10일 날 나오는 CPI가 좀 높게 나올 것 같아. 국제유가가 자꾸 올라오고 있어. 여러 이벤트가 겹쳐 있다 보니까 8, 9월 정도. 네네. 길면 9월 정도까지는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이 길어질 거냐 보면은 그거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은 빠지면 또 살 거거든요. 왜냐면 AI가 돈을 못 버냐 그러면 돈을 벌거든요. EPS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도 애플이 아이폰 판매가 저조했다라고는 하지만 EPS,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좀 컨센서스 상향을 했는데 이 향후 가이던스가 안 좋다 표현하지만 정작 애플은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숫자를 제공을 안 해요. 지금 애플은 코로나 이후로 가이던스 제공이 없습니다. 우리 다음 분기에 얼마 벌 거라는 얘기를 안 해요. 네네. 이 상황에서 지금 조금 유추하기에는 퀄컴이 안 좋다는데 스마트폰 시장이 안 좋다는데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애플도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항상 매도 의견이 나오더라도 잘 버텼어요. 다만 이번 6개월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애플이 좀 많이 빠진 거고 그리고는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하고 빠졌습니다. 네네네. 구글은 실적 발표가 올랐어요. 네. 근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신고가를 썼고요. 네네. 구글은 신고가를 못 썼어요. 네네네. 그래서 빠지고 오른 겁니다. 네. 이게 되게 어찌 보면은 지금 AI가 전반적으로 다 돈을 잘 벌고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이번에 아마존이 오른 이유, 그리고는 구글이 오른 이유는 다 AI를 한다는 기업이지만 클라우드가 좋아서 올랐어요. 마소가 빠진 이유, AI가 돈이 안 돼서 아닙니다. 클라우드가 안 좋아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AI 기대감을 얘기하지만 AI는 내년, 내후년에 재료가 될 것이고 지금도 빅테크는 그래서 어때요? 돈을 잘 벌어요. 베타 같은 경우도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또 좋은 모습을 보였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그냥 EPS 관점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미국 빅테크가 그래서 비싸요 그러면은 비싸진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정은 좀 있을 것이다. 과잉 상승은 있으니까 6개월 동안 상승을 했으니까. 다만 이 부분에서 지금 사요 그러면은 QQQ를 분할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또 우리 세배의 민족, 레버리지의 민족, 우리 그 불나방들의 민족이기 때문에 TQ는 언제 사나요라고 하시는데 TQ는 지금 말고요. 정말 내가 TQ를 목숨 걸고 모아야 될 때는 언제냐? 기준금리가 지금 5%, 5.5%예요. 네네. 이게 3%대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은 기준금리와 그 다음에는 우리 성장률, GDP 성장률 혹은 CPI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율이 같을 때 GDP도 2% 중반대, 그 다음에 기준금리도 2% 중반대, CPI도 2% 중반대가 나올 때가 언제였냐? 2011년부터 2019년이었어요. 그때는 무조건 우상향입니다. 그때가 골디락스예요. 지금은 골디락스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요. 네네네. 기준금리가 CPI가 됐든 아니면은 GDP 성장률이 됐든 옆에 있어줘야 같이 유지가 되는데 금리가 높으면은 GDP 성장률 빠질 수 있고요. 실제로 유럽은 지금 마이너스고요. 독일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하는데 인플레도 지금은 좀 높은 편입니다. 네네. 3%에서 더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는 인플레가 더 떨어지고 GDP가 더 떨어져야 기준금리가 떨어질 겁니다. 세 개가 같은 선상에 있을 때가 골디락스고 이때는 TQ를 분할 매수하겠다 맞아요. 그때는 전략이 수립됩니다. 지금은 성장 박살난다 한번 조질 때 나스닥이 막 10% 15% 조져버린다 그러면은 TQ는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지금은 그냥 QQQ 분할 매수가 제일 적절하다. 그리고는 기준금리가 다시 3% 언더로 내려왔을 때는 그때는 TQ를 비중 조절하시면서 분할 매수하시면은 전략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직 완전한 상승장에 진입했다라고는 보지 않고 계시는 거네요. 일단 저는 지금은 코로나 때 엄청 큰 산을 그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박살이 났어요. 네. 이게 첫 번째 파도라 그러면은 두 번째 파도의 상승 중이에요. 조정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는 작년 기준 보시면 나스닥 25%, 27% 빠졌어요. 네네네. 그래서 10에서 15%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게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것도 어찌 보면 이제 강하게 올라왔는데 네. 큰 파도 다음에는 작은 파도, 그다음 또 작은 파도, 그럼 잔잔해지면서 다시 우상향각을 잡아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를 때 좀 세게 오르지만 밀릴 때도 꽤나 무섭게 밀릴 거다. 근데 그 구간이 아무래도 올해 여름, 가을에 조금은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그냥 누웠다가 가는 건데 네네. 그거는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롱숏이라는 그런 네네. 그죠? 헤지펀드의 엄청난 돈 싸움, 머니 게임이기 때문에 이슈가 터진 지금 시점이 약간의 조정 시기가 될 수 있다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통찰력 깊은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 단기 예측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일단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들 투자를 한다고 하시는데 부자가 되려면은 살아남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법을 배우세요. 왜냐 그러면은 살아남으면 저절로 부자가 되는데 못 살아남으면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거기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시면 부자는 저절로 된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살아남는 법을 꼭 배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테이버님 모시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또 정리해보고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에 또 테이버님 모시고 좋은 얘기 할 수 있도록 네,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